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2021년 10월 랜드프로 부동산 공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잘 준비하고 계시죠? 자, 41분부터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급상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이죠. 대상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이 제한될 수 있죠. 주민 제한 대상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5분의 4, 나머지는 전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2번이 정답이고요. 42번. 광역계획권이 도관할구역, 같은 도관할구역에 속하여 있을 경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1번, 광역계획권은 관할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은 공동 또는 단독으로 관할도지사에게 그 내용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기초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요. 4번, 위 3의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의 현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의 현상을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43번.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관리계획의 위반 절차에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틀린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간의 나대지 면적의 구역 면적의 몇 %죠? 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 절차를 안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2번이 정답이 되죠. 44번.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계획은 관할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직접 결정합니까? 그렇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평이한 문제고요. 저희들이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죠. 45번. 자,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연녹지지역의 지정 목적이 1번이죠.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녹지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제한적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은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라고 했죠. 틀렸죠. 자연녹지지역은 층수가 조례로 건축이 가능하더라도 층수가 4층 이하로 제한되죠.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 건축은 가능하지만 그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건축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집단 취락지로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자연녹지지역은 우리 이렇게 왔죠. 취락지구는 두 개죠. 자연 취락지구하고 집단 취락지구 있는데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하게 되고요. 녹관 농장에서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뭐죠? 자연 취락지구. 그래서 자연 녹지지역은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4번. 도시지역이 세부적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라면은 자연 녹지지역이 아니고 보전 녹지지역이죠.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5번.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치단도입니다. 여러분, 자연 녹지지역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치단도는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정답 그렇게 되죠. 다음 46번이에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 신설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령상 용도지구 외
그 지역 여건상 필요한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2번, 위 1번의 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죠. 2번이 신설 기준이 되죠. 다음 3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1개 그렇게 되죠.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여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허용됐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여 복합용도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죠. 4번,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동일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여야 한다. 방제지구 의무 지정 대상이고요. 5번, 위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죠. 47번, 국토교급상 광역시설과 공동구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 설치 관리에 따른다. 틀렸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되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해당 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하여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립되는 법인, 그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공동구는 관할 시청군 중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가 관리하죠. 4번,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요. 그리고 5번,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죠. 4번, 5번도 비교해서 꼭 암기해 두시고요. 다음 48번, 국토교급상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 적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빈칸에 알맞은 것은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건폐율은 얼마죠? 150. 해당 용도지역과 개발지정조에 적용될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개발지정지구가 지정되고 해당 개발지정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건축법상 제한된 그 건축물 높이의 120%죠.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150, 200 그리고 120 2번이 정답 그렇게 됩니다. 49번, 국토교급상 개발인 허가 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 공업지역은 그렇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규모가 3만 주도 미만이면 허가될 수 있죠. 2번, 관리지역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주도 미만이면 형질 변경 허가될 수 있는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에서 조례로 그 형질 변경 허가 규모를 따로 정할 수도 있죠. 3번,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녹지지역은 토지형질 변경 규모가 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허가될 수 있죠. 그리고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 제한을 받지 않고 허가가 가능합니다. 5번 중요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된 토지가 농림지역과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걸치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 왼쪽이 농림지역이고 오른쪽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허가 신청된 토지 면적이 이렇게 걸치게 된 거죠. 이렇게 걸치게 됐는데 자, 농림지역에 걸친 면적이 2만 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걸친 면적이 6천 제곱미터예요. 6천 제곱미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걸치게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된 토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되면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되면은
각 용도지역에 걸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개발행위 허가 규모 규정을 각각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농림지역은 형질 변경 허가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허가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에 적용해야 될 개발행위 허가 규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에 걸친 면적이 2만 제곱미터면 3만 제곱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2만 제곱미터 모두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형질 변경 허가 기준 면적이 어떻게 되죠? 5천이죠. 5천 제곱미터 미만이면은 네,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6천 제곱미터 허가 신청된 토지 면적이 6천 제곱미터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걸치게 됐잖아요. 이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적용해야 될 개발행위 허가 규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6천 제곱미터 가운데서 얼마를 허가받을 수 있죠? 그렇죠. 5천 제곱미터. 5천 제곱미터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5천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그죠? 4,999 제곱미터까지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림지역은 2만 제곱미터 모두를 허가받을 수 있지만 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걸친 토지는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개발행위가 신청된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치면은 그 각 걸친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용도지에 적용해야 될 개발행위 허가 규모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번에 49번이죠. 49번의 정답은 네,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걸친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5번이 답이에요. 50번.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 관련 절차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하면은 네,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다만 그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행정청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비행정이죠.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상급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처분에 불복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렇죠. 해당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여기서 많이 해드린 부분이죠. 네. 다음 2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처분은 청문을 해야 한다. 맞죠? 국토교육법상 청문 대상, 국토교육법상 청문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취소 처분 전 청문 대상. 어떻게 외웠죠? 개도 청문회 하면은 실토한다. 그렇게 웃었죠? 개도 청문회 하면은 실토한다. 개발행위 허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은 청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는 뭐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도 청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실은 뭐죠?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 인가 취소,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청문 대상이 됩니다. 다음 3번. 시행령은 특기 필요도가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등을 수용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틀렸죠. 이런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그 사업이 결정된 토지는 수용과 사용이 모두 가능해요. 그죠? 해당 토지를 수용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된 토지는 수용하고 일시 사용이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인접한 토지 등에 관한 권리는 수용할 수 없고, 제로 적시장이나 임시 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만 가능하게 되죠. 인접 토지 등에 관한 권리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연습 많이 드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보시고요. 다음 51번.
자, 국토교육법상 기반시설 중에서 광장, 자동차 정류장, 그죠? 이런 것은 세분이 됩니다. 자, 광장은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틀린 것은 자, 기반시설 중에서 광장을 세분하면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상광장이 아니고 지하광장이죠. 지하광장, 그리고 건축물 부설 광장으로 세분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이 기반시설 분류에 관한 사항은 생각보다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일정한 부분을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공간시설, 방제시설, 이런 기반시설 종류를 꼭 암기하기로, 네, 수업 늘 진행했었죠? 네. 그 다음에 52번. 자, 국토교육법상 기역, 니은, 디귿에 관한 용어가 순서로 맞는 것은 기역번, 토지 이용과 건축의 용도, 건폐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서 개발인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시가와 용도, 그죠? 그 다음에 니은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인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라면은 유보용도. 그리고 디귿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인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은, 네, 보전용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3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과 요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당 군수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여러분, 그 국가지자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되죠. 아주 중요했죠. 그 다음에 2번, 제한을 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제한 지역에 포함된 모든 시당 군수자에게 제한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제한하려고 하는 지역이 둘 이상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그 제한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네, 시당 군수 구청장을 대상으로 제한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54번,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4번이 정답이 되죠. 여러분,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방법은 누가 정하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법에는 수립 기준, 입안 기준, 작성 기준, 이런 각종 기준은, 네, 전국이 공통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공식적인 기회가 정하게 됐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진짜 이런 분이 정답을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요. 꼭 기억하시고, 단 도시군 계획시설, 주관경 개선 사업구역 등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누가 정하죠? 그렇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을 정하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고요. 나머지 공법에 나오는 각종 수립 기준, 입안 기준, 지정 기준 등은,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네, 공식처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55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은 어디서 나오죠?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되, 그에 앞서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이 필요 없죠.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규약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이나 환지 예정지 지정은 당연히 수용 방식과 관계없죠. 환지 방식의 규약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그 환지 방식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 사업 중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를 정하지 않고 규약이나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하면 뭐죠? 보류지가 되는 거죠, 보류지. 그리고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채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류지 지정 처분이나 채비지 지정 처분도 환지 방식의 하나게 되죠. 수용 방식에는 보류지 지정이나 채비지 지정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산이죠, 청산. 우리 그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특례로서 증환지하거나 감환지를 하게 되죠. 그때 증환지, 감환지가 이루어지면 그 과부족분을 금전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청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산도 환지 방식의 하나는 경우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 보류지와 채비지 관리 처분, 그리고 청산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에 하나여 규약에 포함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죠. 56번. 환지 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누구에게 인가 받죠? 환지 계획 인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않게 되죠. 3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해당 토지에 임차권유 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거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유 등이 있다면 임차권유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환지 제외가 가능합니다. 연습 늘 했던 거죠.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 등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증환지할 수도 있고 또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과소 토지는 직권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죠. 5번. 환지 계획에는 채비지, 보류지, 명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환지 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 군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명시,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 등이 포함됩니다. 환지 계획 내용 주요 사항은 암기가 필요해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죠. 57번. 도시개발법상 토지부담률이죠. 토지부담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묶은 것은 기업권 토지부담률은 사업 시행자가 산정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넓이 25m 이상인 간선도로는 관할 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를 부담하고 틀렸죠. 도로 부지는 누가 부담하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를 보조하는 게 아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해서 건설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관할 자치단체가 공사비 보조,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 부담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틀렸습니다. D것.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요. 이게 원칙이잖아. 단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 인정하면은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까지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D것, 리얼 4번이 정답이 돼요. 58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와 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 첨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 환지 계획 인가 후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필요적 절차가 아니고 임의적 절차입니다.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지정의 필요성이 없거나 지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처분 없이도 환지 처분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임의적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58번에 1번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 환지 구역인 경우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2번 위 1번의 경우 즉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 거주 등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지 예정지 지정을 위한 임차 거주 등의 동의 규정은 없습니다. 3번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에 다음날 발생한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 거주 등이 있다면은 토지 소유자 등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 거주 등에게 세 가지를 알리잖아. 뭘 알리죠? 환지 예정지의 위치, 그리고 지정될 환지 예정지의 면적,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를 알리게 되죠. 이게 효력 발생 시기는 곧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효력 발생 일자를 정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 거주 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이 기간이 그 법적으로 환지 예정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존속하는 효력 존속 기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그 다음 날 환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만 그 환지 예정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존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8번에서 3번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에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권자가 효력 발생 일자를 정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 거주 등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입니다. 다음 날이 아니고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되죠. 5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수익 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어 설명이 틀린 것은 1번이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군원, 공동이용시설이 아니고 뭐죠? 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이죠.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 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하고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꼭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에 무엇을 대상으로 하죠?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다. 틀렸죠? 공동주택이 아니고 뭐죠? 건축물이죠. 건축물. 이거 몇 년 전에 개정된 부분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만을 그 안전진단 대상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그 주택단지 규모가 이제 아파트 단지 규모가 대규모 되니까 시대수가 많잖아요. 많게 되니까 대부분의 단지에 무엇이 있죠? 상가가 있죠. 상가. 이 건축구에서는 상가가 용도 불량은 근린 생활시설이 많잖아요. 그죠? 근린 생활시설인데 이것이 이제 주택법에 보면 무엇이 되는 거죠? 복리시설이죠. 복리시설.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이죠. 복리시설이 되고요. 건축구에서는 뭐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 분류하고 주택법은 복리시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은 물론이고요. 이 복리시설, 상가를 안전진단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을 포함한 개념, 뭐로 바꾼 거죠? 건축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위반 여부 결정을 위한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택단지의 건축물입니다. 모든 건축물이 안전진단 대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3번이 정답이에요.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에서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5번이죠.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임의상이죠. 즉 허가 없이 가능한데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임의상에도 제비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 시행자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개발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누가 하죠? 조합이 단독 시행하죠. 조합이 단독 시행함이 원칙인데,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과 시장소 등의 공동 시행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가 있으면 시장소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천재 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면은 시장 군수등이 직접 할 수도 있죠. 즉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이 봐요. 62번의 1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함이 원칙인데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받고 시장수 등과 공동 시행하는 거 가능합니다.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일 경우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재개발 재건축도 천재 지변 등으로 긴급히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구수 등이 직접 하는 방법, 즉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죠. 4번. 시장 구수 등은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게 대행 사유가 되죠. 대행 사유가 됩니다.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하죠. 시행자가 조합이었죠. 이 조합이 시행자인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사업은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하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사업 대행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의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되면은 조합이 시행하는 그 정비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대행자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죠. 시장으로서 등이 직접 대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봐요. 시장 군수 등은 62번의 4번이죠. 권리관계부터 줄 거죠.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미칠 거예요. 권리관계부터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미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대행사유. 정비사업을 대행해야 할 사유가 되죠. 자, 시장군수 등은 대행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직접 정비사업을 할 수 있죠. 오케이. 4번, 5번. 위 4번의 시장군수 등은 사업대행 개시 일정 고시를 한 날이 아니고요. 사업대행 개시 일정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죠. 사업대행 개시 일정 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거기서 사업대행 개시 일정 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를 하는 날까지. 이게 대행기간이죠. 대행기간. 이 대행기간 동안 사업을 대행하는 자는 자기의 이름과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행기간이 틀렸죠. 62번의 5번. 사업 대행기간은 사업대행 개시 일정 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를 한 날까지 대행기간이 됩니다.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종합총회 의결사항으로서 조합은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 그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조합은 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게 두 개죠, 두 개. 사업시행계획 작성 변경. 또 하나가 관리추분계획 작성 변경. 이 두 개는 조합은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두 개 외워둬야 됩니다. 관리추분계획 수립과 변경. 또 하나 적으십시오. 또 하나가 뭐죠? 사업시행계획이죠. 사업시행계획 작성 변경. 관리추분계획 수립 변경. 사업시행계획 작성 변경. 이 두 개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4번 암기하셔야 돼요. 64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중개 인가구시 효과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1번. 관리중개 인가구시에 있을 때 정비구역의 종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 수용 법상으로 정지되잖아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관리중개 인가구시 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종전 토지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사업 시행자는 관리중개 인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3번.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지방 군수로부터 철거에 관하여 허가받고 해당 건축물을 미리 철거할 수도 있죠. 네. 관리중개 인가 후 철거는 건축물 소유자나 시당구의 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시당구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관리중개 인가 전에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미리 철거할 때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당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사업 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당구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